자, 안녕하세요. 자, 1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세법학 1부는 난이도가 예전보다는 높아졌고, 이게 제 전체적인 평을 드리면, 총평을 드리면, 두 가지인 것 같아. 첫 번째는, 백. 옛날에 세법학이 되게 어렵다가, 한 3년 전에 그때부터 좀 난이도 많이 떨어졌었어. 이게 소송 있고 하고 나서 교수님들한테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교수님들은 기초적인 지식, 기초적 지식과 실무적인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세무사 시험은 세법학이 그게 보기에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아주 옛날에 쉽다가 계속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훅 떨어졌어. 그랬더 이제 다시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래 안 돼도 이 패턴은 계속 간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 세무회계 어려웠다가 세법학 쉬웠다가 이제 이거 그럼 내년에 다시 세무회계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세법학은 앞으로 어렵게 가는 거 패턴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면 소송 대비를 진짜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애매한 거는 조문을 그냥 넣어가지고 닥쳐라. 난 이렇게 채점할 거다. 이걸 확실하게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조문 준 것이 그걸 내가 몇 조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문을 평소에 조금 보고 있으면 도움이 돼. 교재에서 어느 앞이냐 뒤냐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적어도 그쵸. 만약에 우리 2부에서 보겠지만 창업에서 창업 배제를 물어보는데 창업이 아닌 경우 막 이런 거 써놓고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앞에 주장을 한단 말이야. 나 창업 아닌 것도 배제되는 거 아니냐. 닥쳐라 이거죠. 뒤에 조문 썼으니까 앞에 6조냐 이 정도냐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총평은 좀 욕해도 되나? 세법은 이제 방대함.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법이 막 이만한데 진짜 우리가 배우는 게 요만큼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공부할 양이 조금 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제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실무적인 것들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창의적인 부분도 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1부하고 2부가 있잖아요. 그럼 난이도를 보면 1부, 2부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1부는 공부 한 개 그래도 많이 나온 거야. 공부 한 개. 난이도 자체를 보기보다는. 2부는 공부 안 한 게 많이 나온 거야. 일반적으로. 그 어쩔 수 없는 게 2부 난이도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야. 난이도는 비슷해. 난이도 써야 되는 양이나 단순 암기나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는 건 비슷한데 안 배운 게 많이 나온 거야. 저도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약속된 분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많이 보는 거고 많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또 봤지만 교수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을 잘 모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지 않느냐.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올해는 세법학 2부 과락 넘으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에 세무회계 과락이 무조건 합격인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급은 단다. 그래서 2부 과락 넘겨줬으면 한번 기대해 주셔요. 나머지 과락 없습니다. 나머지 과락 없고 저공비행 있죠? 40점대로 저공비행. 원래 동차 합격이나 이런 건 저공비행으로 합격하는 거야. 저공비행. 위에는 이제 고공비행 한번 뛰었다 폴짝 뛰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 동차는 저공비행이에요. 저공비행. 그래서 하나 건지시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3년 전에 있었던 방식에서 다시 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올해 출제위원과 내년 출제위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는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세세한 내용은 제가 답지를 올렸으니까 보면 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 근데 이 문제 이야기가 힘들 수 있어서 내가 할게. 판례세법에서도 우리 있었고 내용은 똑같아.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상표권을 임의로
이제 상표권 계약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상표권 계약을 해서 명목으로만 돈을 빼왔지. 그런데 이거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 이게 왜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2018년부터 19년까지 상표권 권한을 분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횡령했고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낸 거지. 사업소득. 그러니까 적어도 무신고는 아닌 거죠. 무신고는. 근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먼저 세무조사를 해. 그리고 일선세무서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가지고 실제 부가처분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소득처분까지는 지방국세청이 해. 소득처분 받으면 우리 소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소득처분에 맞춰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대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리고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소득처분은 뭐라고? 안내문에 불과하다고. 적어도 누구한테는. 우리 납세자에게는 안내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타 소득 소득처분이 있어도 안 한 거야. 사업소득 하면서 경비 많이 때려 넣겠지. 기타 소득이면 의제필요경비 이외는 안 되니까. 그래서 형사처벌 받고 나서 사용료 상당액을 반환한 거지. 형사처분에서 우리 형을 감경받으려고 양형의 이익을 얻으려고 돈을 준 것에 불과하지. 일단 사회에 유출된 금액을 다시 반환한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우리 후발적 경종청구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그 마지막에 내 뭐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혹시 오늘 우연히 봤어. 별표 쳐가지고 내가 줬었던 거 있었거든. 우리 동차바 안 줬나? 그 서로 다 나누지 않아? 그게 없어? 유예반 애들 다 나눠줬는데. 아, 여러분 내가 포기했어. 미안해. 아, 그거 줄 걸 그랬구나. 나는 당연히 서로 나누는 줄 알았는데. 미안해. 세법학 1부는 별표를 내가 세목별로 3개 찍었는데 거기서 다 나왔더라고. 딱 3개. 국기법 제척기간 후발적 경종청구 가산세 딱 3개 찍었는데 그렇더라고. 그렇지만 소용없어. 세법학 2는 하나도 못 맞췄어. 근데 있는 대로 얘기하지 뭐 세법학 2 하나도 못 맞췄어. 하나도.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분노할 거 없어. 1은 대세에 큰 영향 없어. 2가 대세에 영향이 있어. 2가. 1도 근데 꽤 꽈락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 채점을 내가 표를 다 만들어서 지금 배점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으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최종적인 수정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소득의 발생 시기와 부가제척 기간 사이에 이제 실제 처분하는 기간이 5년을 넘어서 처분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었느냐 이걸 보는 거야. 이걸로 쓴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 법인세 처분 사기니까 인정상여도 같이 10년 간다. 이렇게 쓴 친구들이 혹시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런 친구들 분명히 나올 것 같아. 이게 지금 요 구조를 모르면 그쪽으로 썼을 거예요. 그러면 약간 산으로 가신 거예요. 약간 법원 판례가 있는 거고 아마 이거는 소득세니까 인정상여 처분되니까 그거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이 사기에 왜냐면 회계장부 조작이 A 주식회사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사용료 받기 위해서 같이 공모해서 자기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거야. 사용료 명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약서 쓰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돈을 받고 싶어. 어디에서 그냥 임의로 빼 돌리고 싶어. 그러면 가공세금 계산서 끊거나 가공으로 3.3 떼거나 다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야. 원래 법률상.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세범 처벌받기 위해선 3억 이상 뭐 금액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금액 기준 없이는 힘든 거야. 누구나 다 하는 행위야. 누구나 다 하는 행위. 현실에서. 어쨌든 그래. 자, 이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물음 1번. 이 배점이 8점이죠. 그래서 안에 1, 2.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수업 때 이 설명하쇼하고 논하쇼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논하쇼 있으면 약간 이쪽 의견도 있고 이쪽 의견도 있어서 이걸 조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점수가 잘 나. 판례 결론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쟁점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균형 있게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이거 진짜 이건 못 맞춰. 여러분들 실력에 한번 쉽지가 않아. 첫 번째 거는 한 4점 된다고 보는데 요건 하지.
다른 거 필요 없어. 취지, 기간. 그래서 취지, 법적 안정성, 부가제적 기간, 조세 법률 관계, 신속히 확정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요 정도 단어 들어가면 돼요. 요 정도 단어. 여기는 요거 세 개 나래비 깔아가지고 타타타. 아예 그래서 제외하라고 했죠. 역외탈세. 우리 내 모의고사 때도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역외탈세, 상증세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얘기해봐라. 다 쓰면 또 피곤하니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있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판단해봐야지. 공모했고 회계장부 조작했고 횡령했고 다 이게 조세포탈 행위라고 볼 수 있죠. 형사사건 판결 거친 후에 이루어졌고 그걸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행위에 불과한 거죠. 돈 다시 반환했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판단할 때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제척기간의 핵심 중에 단순한 허위 신고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얘가 뭐로 신고했어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소득 신고했으니까 나는 단순히 허위 신고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그건 아니고 사용료 소득의 명목으로 있지도 않은 돈을 가져오는 것 자체 그런 행위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볼만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가제척기간 도가하지 않은 처분이다. 은닉행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후발적 경종청구 제도의 취지와 그 청구사예요. 후발적 경종청구의 취지의 핵심은 통상적 경종청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죠. 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경종 청구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이거 모의고사 때 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청구 사유 있죠? 법문 그대로 써도 되지만 짧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연습하는 거 여러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한 줄 두 줄 있잖아요. 그렇게 쓰지만 실제 답안지 그렇게 어떻게 써? 그걸 다 외워서 어떻게 써? 썼어?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그냥 썼다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애들이야. 그냥 공부량이 큰 거야. 공부량이 어마어마해야지만 이게 가능해. 그렇지만 공부량이 우리처럼 부족한 학생들은 이 정도 써도 돼. 관련 소송 판결로 이걸 틀렸다고 할 수 있어? 아, 틀렸다고 못해요. 틀린 말이 없잖아. 그리고 관련 내용이잖아. 이 정도 쓰면 돼. 여러분들 일일이 똑같이 쓰려고 하면 불가능해. 차라리 요런 짧은 정도는 똑같이 쓸 수 있지. 똑같이 뭐 키워드만 봐. 키워드만 몇 개. 그렇지? 이 핵심 중에 하나가 유사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물음 다시 보면은 또 논하래지. 그쵸? 야,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환하는 게. 그러면 반환했으니까 후발적 경정 청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팽팽하게 대립된다고. 그러면 해당하는지 여부. 이게 횡령금에 반하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발적 회수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뇌물하고 다르다는 점이지. 뇌물은 처음부터 무조건 걸리면 반환 몰수 추징이죠. 하지만 횡령은 걸려도 둘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잖아. 경제적 상실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회 유출된 것을 다시 반환하는 건 다시 돈 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형에서 유리한 양형을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후발적 경종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좀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뇌물 몰수 추징은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게 그래도 좀 대립되는 각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좋아. 뇌물의 몰수 추징과는 다르다. 그죠? 논하다라고 하면은. 사례 1번. 요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거 수업 때 충분히 했었던 내용이야. 그리고 이 사례 그 자체가 그렇고 기본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미등기 전매하는 거, 미등기 전매. 그래서 여기 갑을 체결하고 다시 병하태 이렇게 대법원 전원합 배차 판례야. 옛날 모의고사에 똑같아. 이게 사건 이런 게. 그럼 얘가 이제 중간에 위치한 을 소유의 토지를 매매계약, 그러니까 중간에 을, 갑, 병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중간에 등기를 치지 않더라도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런 맥락인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유동적
무효 이런 말 썼잖아. 이런 말들이 좀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유상 이전했고 양도세 과세 대상. 물음 첫 번째 위법소득 과세 여부에 대해서. 그러면 긍정설, 부정설을 나눠서 좀 쓰시는 게 의미가 있겠지. 그 판단 자체를 좀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행정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는 전매행위라는 무효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취소를 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얘는 유동적 무효였지.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지배 관리하고 있으면 여전히 과세할 수 있다. 만약에 되돌려주면 그때 조정하면 된다. 후발적 사유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들이 있잖아. 갑은 이 사건 A 처분에 대한 불복 이후에도 여전히 대금을 반환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는 회복 등의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즉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아무 액션이 없었다는 얘기지. 적법한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또 계산상 오류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또 왜 계산상에 또 여러분들 또 이거 계산 이거 이지랄하고 있을까봐 다 쓰는 거야. 이게 다 또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내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 이거죠. 부정설, 긍정설. 그래서 위법소득은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 반환 몰수 추징되는 거기 때문에 확정된 소득이 아니다. 장차 상실될 소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담세력이 없다. 위법소득에 과세하면 위법 행위를 시인하는 결과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법에 위반된다는 거지. 법률적 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위법소득의 과세 긍정설은 일시적으로 귀속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잠재적, 경제적인 측면을 보는 거죠. 현재 지배 관리하고 있고 나중에 반환하면 그때 후발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과세 안 하면 오히려 위법소득만 버는 게 세후소득이 극대화되는 거지. 생각 안 하겠다. 적법한지 부정설 입장에서는 당초 유효하더라도 사후에 해제 취소된 경우는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긍정설 입장에서는 유동적 무효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이 이익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니까 과세 대상이 된다. 나중에 판단은 법률에 따라 하면 돼. 이게 이 좀 테크니컬한 건데 얘는 법리 혹은 다른 세법이 아닌 데서 긍정설을 찾고 판단은 소득세법상 양도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양도에 해당하면 인정된다.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유상 양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 결론을 내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팽배한 것들은 이쪽 의견을 한마디라도 조금씩 써주면서 가는 게 좋은 점수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과거에도 대원 판례 유명한 전원합의체 판례 나오고 그러면 흥분해서 막 쓰고 그러는데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쓴 친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잘 못 썼더라도 점수가 다 높았어요. 근데 한쪽만 가지고 쭉 쓰면 20점 만점에 자기 혼자 상상을 합니다. 나는 합격했네. 17점이네. 혼자 채점해 16점. 까보니까 막 8점, 9점이래. 왜 반을 떼어놓고 이걸 아무리 잘 써봐야 반만 안 나오는 거죠. 차라리 균형 있게 조금씩 부족해도 큰 줄거리를 맞추면 12, 13이 넘게 나온단 말이야. 자, 얘는 물상보증살이죠. 물상보증. 판례세법에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별개 거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로 양도대금을 받은 거죠. 그걸로 나는 채무 변제가 된 거고 그에 대한 채무 변제 보증의 효과로서 뭐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구상권이 생긴 거죠. 그걸 받지 못하는 건 별개 거래라고 보는 게 지금 입장인 거죠.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있고 사실관계 여러분들 여러 번 봤었던 내용이고 B 처분에 대한 얘기고 물음을 보면 물음을 이번에 시험에 굉장히 신경 써서 냈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물음 봐야 된다고 아주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그게 더 섬세하게 잘 나온 거야. 나도 모의고사 낼 때 물음을 되게 유념해서 이렇게 어디까지 물어보고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를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실제 문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주자 갑은 채무자인 병해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비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역시 논하시오. 계산산정은 상관없다.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단 소득세법 법령상 양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등기 등록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고,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역시 환가행위고,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했으니까 내가 팔아야 제가 취득하잖아. 양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구상채권 생긴 걸 못 받은 건 양도대금을 못 받은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별개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매각대금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매각대금을 못 받았으면 그건 양도가 아니겠지만, 그래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치? 그러니까 논하시 할 때 이렇게 본다면 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쓰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쓸 때 논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쟁점이 있는 걸 내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누가 얘기해도 이렇게 막 무시하고 막 이러면 평소에 성격이면 안 되는 거야. 평소에 막 무시하고 얘기하는데도 닥쳐! 내 것만 얘기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답안지에서도 현시할 때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내 말이 이렇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야. 항상 조금씩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닥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이게 뭐 남녀관계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시험지에서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야. 이럴 때도 클라이언트가 얘기하거나 밑에 직원이 얘기했을 때 완전 개소리라고 느껴져.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좀 나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 얘기할 때는 좀 들어주는데, 클라이언트 얘기할 때는 개소리라고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빨리빨리 지나가 막 이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저도 마음에 반성을 해야 되겠어. 항상 끝까지 들으려는 연습을 해야 되고. 별개 거래다, 별개 거래. 그래서 아무 영향이 없다, 적법하다. 좋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있는 답안은 논하시오와 설명하시오가 달라. 설명하시오는 쟁점이 없는 거야. 그냥 법률의 규정을 쭉 그냥 어설프지만이라도 나열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2015년 대법원 판례인데 이게 어려워. 은행 있잖아, 은행. 은행은 내가 옛날에 이거 설명했었는데, 이거 진짜. 은행은 이자를 주는 게 있잖아. 고객한테 이자 주는 거 있지, 고객 이자. 이거는 영업비용이에요, 영업비용. 그러니까 이자가 아니야. 근데 얘네가 콜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 있지. 스스로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원화 예수금이자, 발행금융 채권이자,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이자, 신탁계정 미지급이자, 이런 원화 예수금이자라고 하거든. 이자. 이게 은행채 발행한 건 명확하게 차입금이야. 근데 얘도 차입금에 포함되느냐가 쟁점이 됐고, 이거 차입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배당의 입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차입금 이자를 빼잖아. 그러면 그 이자가 뭐여야 돼? 차입금이어야 돼, 차입금.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근데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일반 예탁금 있죠. 일반 예금은 차입금이 아니야. 그래서 매출 원가에 불과한 거야, 매출 원가. 그 비용은. 그래서 이게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건데,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한 거지, 대법원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게 이번에도 약간 눈치가 있으면은 몇 개는 좀 때려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런 뜻이 있구나. 밑에서 물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막 교수님은 나름 좀 어려워할까? 그래서 흘려봐야지 막 흘렸는데, 여러분은 뭐야? 뭐 이런 거지. 뭐 어쩌라고 이러면은 좀 힘든 거야. 흘리는 게 있어. 2부도 좀 흘리는 것들이 많더구만. 그 흘리는 거 주워 먹으면 되는데, 물론 그 마음이 당황하니까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하겠어. 쉽진 않지. 자, 가보겠습니다. 물음 첫 번째는 단순히 이론이지. 그래서 자본준비금 감액해서 받는 배당, 입금산입 대상 배당 금액과 법인세법 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16조가 의제배당이거든요. 의제배당 중에 수입배당의 입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5가지에 관한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구체적으로 쓰는 거는 세법 엔딩에도 있고 다 그렇게 딱 주문이 정리가 돼 있어. 요거 쭉 가는 거.
배당 기준일 3개월 전 취득한 것부터 해서 수입 배당금 배제 있죠. 배제. 이거를 배당금을 배제하는 경우와 여러분들 엔딩이나 여러분 교재 봐봐. 대상 법인에서 있는 경우 뭐 이게 다 달라 다. 최저한세 법인으로부터 받는 거 뭐 이런 거지. 그럼 지급 대상 법인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배당금.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3개월. 두 번째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서 받는 배당금. 두 번째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특정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최저한세도 적용받지 않는 것들. 자산 재평가 위반법 위반에 3% 재평가세율 적용한 재평가 적립금 감액 배당.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기 해당 조문 자체가 이거를 따고 있어. 이렇게 문구를 구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문 문구 그대로야. 조문 문구. 그래서 좀 심심할 때 조문 좀 보라니까 좀 그렇게 심심하지 않아요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지. 합병 적격합병에 있는 합병 차익 중에서 요 감액. 그 다음에 6번이 의제배당 중에서 감자로 내국법인 배당 받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7번이 자본전입. 조문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조문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법인세법 18조의 2를 보시면 이항 얘기하는 거야. 2항 18조의 2의 2항 2항이 뭐라고 돼 있어? 1항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 배당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 근데 그럼 1항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금과 또는 잉여금 분배금과 그 뒤에부터 물어본 거야. 제16조에 따라 받는 뒤에 그죠? 분배금 또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배당금액 중 1호에서 2호 뺀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 분배금 16조 법인세법 16조는 의제배당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다 라는 얘기야. 자본준비금 감액은 우리 자본준비금 감액한 건 배당으로 의지한다라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 어쨌든 이렇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있는 것 중에 내가 뺀 거는 뭐냐면 신탁이익은 이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뺀 거야. 그냥 그걸 넣어도 틀렸다고 할 것 같지는 않아. 물음의 구성이 그렇게 된 것 뿐이지 상관없어.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물음을 잘 읽어봐봐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입금산입 대상 배당 금액과 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중. 그러니까 앞에 뒤에 다 걸려 있는 거야. 5어야 5어. 엔드도 아니고 국어 해보면 적용하시오라고 돼 있지. 나도 애들이 나한테 시험 보고서 감액배당 나왔어요. 감액배당 나왔어. 나 뭔 줄 알아. 감액배당 진짜 나왔구나. 내가 법인세 찍어주고 감액배당 그게 아니라 이걸 물어봤는데 감액배당 나왔다 그러면 걔는 답안을 어떻게 쓴 거니? 진짜 답답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이게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앞에 그냥 단순 이론 쓰는 거에 10점 배점을 주고 이 내용 자체 어려운 거는 오히려 배점을 낮췄어요. 이거 좀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별이 너무 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 여기서 핵심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느냐 이거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느냐.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수입배당 입금분산입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럼 여기서 앞에서 흘렸느냐 한번 잠깐만 봐봐요.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됐다. 이게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다시 배당 블라블라 포함되어 있고 관할 여기서 이게 요걸 준 거야. 이거 배당금 다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이거든 배당 다 포함해서 수입배당의 입금분산입 적용을 했다. 90% 출자한 그 법인으로부터. 그 다음에
모두 차입금 이자에 포함시켜 입금 분산을 다시 계산했고 증액 경정 처분했다. 뭐 이런 거지. 여기에 말들이 좀 많이 숨겨져 있어. 연결납세 아까 90% 있으니까 연결 가능 법인이잖아요. 거기까지는 연결한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연결 가능 모법인에게 모법인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한 요건. 그래서 연결 가능 모법인 자법인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때 차입금 이자 어떻게 처리하냐. 공통되는 차입금 연결 법인 간 차입금 이자 제외하고 나머지는 합산하고 그거 쓰면 되는 거지. 한 3점, 2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 앞에 거 뭐 4점, 1점이나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음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연결 모법인 제외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연결 가능 자법인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 6가지 중 한 서너 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법률에 이렇게 쓰던지 연결 모법인으로 제외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쓰던지 뭐. 이거 썼어요? 다 썼어요. 공부량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량이야, 공부량. 공부. 얘가 특별히 똑똑하겠어? 미안해. 어쨌든 공부량이야. 공부는 그냥 계속 쉼없이 하는 애들이 제일 잘해요. 그냥 쉼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지?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그냥 특별한 오늘 피곤하니까 이런 거 없어야 돼. 그래야 잘해. 그래야 뭐든 잘해. 내 생각에. 내가 그 지난주에 삿포로 갔다 왔거든. 삿포로 갔다 온 날 저녁에 5시에 인천공항 6시인가 그때 도착했어. 그쵸? 나는 8시인가? 7시 전인가 학원에 또 왔습니다. 그냥 왔는데 우리 같이 하는 친구가 대단하다고 했는데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오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정리하고 그동안 밀린 답도 쓰고 뭐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지급이자 합산 제외 요게 들어가야지. 연결 법인의 이자를 합산하되 연결 법인 간 발생한 이자는 제외한다. 사례 2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이게 국외투자기구 왜 이렇게 펀드야. 펀드. 그러면 여기 이제 외국 법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뒤에 실질적 투자자가 있을 테고 여기 외국계 펀드가 있는 거야. 펀드. 그러면 이게 핵심 뭐냐면 얘를 펀드를 이 펀드 도관으로 보느냐 이거야. 도관으로. 실체로 보느냐 이건데 옛날부터 약간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 얘네들에게 경종 청구권이 있느냐. 경종 청구권이. 권이 있느냐 이거야. 권리가 있느냐. 권리가. 근데 법인세법 조문 보면은 실질적 소유자 혹은 귀속자에 해당된다면 경종 청구권이 있다고 보는 거야. 경종 청구권. 그래서 얘네들이 경종 청구권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기준으로 하면 원천 징수세율이 20%인데 여기 뒤에를 기준으로 하면 15% 반대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 국세기본법은 오히려 얘네 있죠. 얘네. 여기 뒤에 있는 얘네들은 경종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은. 개별세법에선 얘네들로 하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뒷배 있지. 얘가 실질적 소유자가 되면 뒷배는 못 하는 거야. 삼성전자의 주주가 삼성전자의 경종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조문 한 번만 볼까? 원래 원천징수 되는 분리과세 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하면 뭐 할 수 있어? 경종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에 내 이름 떠 있고. 그러니까 지급명세서 같은데 얘 이름 떠 있잖아. 그러면 얘가 실질적 소유자라고 봐서 그때는 경종청구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런데 45조의 2를 볼까요? 국기법. 어딨어? 어려운 건데 그냥 한번 구경해 보는 거야. 45조의 2에 몇 항을 보냐면 5항 있잖아. 5항.
우왕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도 뭐가 있다는 얘기야? 경종청구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 쭉 읽어보다 보면은 가로가 있어. 원천징수 대상자라고 돼 있고 가로가 있어. 가로. 우왕이. 되게 한참 내려가다 보면 소득세법 제164조 법인세법 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자 하고 가로 안에 외국법인 제외한다고 돼 있거든. 외국법인.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면 얘네들 제외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법령 개정을 하고 싶어해. 얘가 됐든 둘 다 하게 해주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어쨌든 얘가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이 되면 경종촉구권 이 단체인 펀드에게도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이 20%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를 했었고 수탁은행 D가 배당소득 지급하면서 20%로 뗀 거야. 근데 C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비클이 있다고 제출하면서 이 법인세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 15% 적용해줘야 된다라는 이유로 원천징수에 대한 법인세 환급 청구를 행사한 겁니다. 근데 세무서장은 여기 이 펀드 국외투자기구에는 너네는 경종청구권 없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라면 경종청구권이 있다 이거야.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거 BO라고 하거든. Beneficiary Own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블라블라블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많이 흘려놓고 갔어. 요게 요건이거든. 요게 요건. 요건들을 쭉 흘려놨어. 좀 어려운 주제니까. 첫 번째 물음이 국외 투자기구를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원칙적으로는 얘가 BO야. 얘는 도관에 불과하니까 얘가 BO지만 특별히 얘의 실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얘를 실체로 보고 얘를 기준으로 조세조약 등을 적용한다는 거지. 뭐 얘를 기준으로. 그래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거주자로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조약상 거주자라는 거. 조약상. 그 나라의 거주자라는 거.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라. 조세조약에서는 내국법인, 우리 조특법에서 내국인이라는 말에 내국법인과 개인 다 들어오죠. 똑같은 거예요. 조세조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 적용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써도 답은 맞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주제 자체는 뒤에가 아니라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오면 되거든. 두 번째는 조세조약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그라미 1번에서는 뒤에 안 써도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채점하는 사람이. 조세조약에서 국외투자기구를 실질적 귀속자로 인정하고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엔드지만 여기 앞에 조세조약에서 실질 귀속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 그렇죠? 하나는 조세조약상 거주자로서 해당 국가에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마지막은 실제 누가 투자자인지 입증을 못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 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주진 않는다고 했지. 그렇죠? 이게 실질적 귀속자가 되는 경우죠. 미입증한 부분에 한정하고 있는 거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그럼 C기구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이 되고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제한세율 적용 요건도 충족한다고 문제 제시 다 돼 있어. 그럼 실질 귀속자에게 법인세법상 경종촉구권이 있거든요. 이게 개별세법 특칙으로 있는 거야. 국세기본법에서는 다 배제시켜놓고 개별세법에 가서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C기구가 경종청구권자에 해당하고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니까 경종청구권이 있는 사람에게 경종 거부 처분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문제 4번 상증세. 하나는 명의신탁 나왔고 하나는 신라젠 판례 그거 나온 거지. 신라젠. 이 판례세법에서 외삼촌하고 이대주주 뭐 이런 얘기 다 드렸었어. 네. 다 완전 포괄주의 막 했었는데
그 최초마로 와가지고서는 물어보러 와가지고서는 이거 왜 신라젠 팔레라고 알려줬잖아. 그랬더니 파리세포 책을 딱 꺼내대면 배웠네. 진짜 신라젠 크게 써져 있네. 막 이러고 거기서 끝난 거야. 거기서 복습이 안 된 건데. 얘는 우리 그 변형물 판례 있잖아. 그거 다 조합된 거지. 지금 명의신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A 주식에 대해서 갑이 본인 명의로 4,000주, 명의신탁 을하고 병 명의로 각 3,000주씩 명의신탁한 거지. 조세 회피 목적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여지도 있는 거지. 왜냐하면 과점주주로 회피할 명목이 좀 보이니까. 그런데 이 주식을 통으로 지금 누가 인수를 하냐면 정이 인수하고 내 앞으로 4,000주하고 여기 3,000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으니까 다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여기 1차 명의신탁이 있었고 지금 2차 명의신탁이 있는 거지. 이게 뭐랑 똑같아? 작전주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한번 명문상 뭐 했다고 돼 있어. 45조에 의해 증여했다라고 의제해놨잖아. 법이 줬다라고 했는데 얘 거를 다시 내가 명의신탁을 어떻게 해? 이미 줬다고 얘기했잖아. 법문에서. 성격은 과태료이지만 줬다고 얘기하고서는 다시 명의신탁하려면 내게 아닌 거잖아. 세법에서는 적어도 일단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 문구상 적합하지 않은 처분인 거죠. 이걸 만약에 2차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과세 처분한다면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법문 자체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있는 경우는 어렵지 않지. 그래서 법률상 명의신탁이 있으면 조세회피 행위를 추정하지만 이 유사한 경우는 아예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추정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하냐면 뭐냐면 종전 매수인이 양도세 신고하거나 명의신탁 혜택 경우 아니면 상속인들이 상속세 과표에 넣어서 신고하는 경우 혜택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법문을 물어본 거죠. 원래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해놓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추정되지만 법률상 추정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조세회피 목적 추정,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라고 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배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을 쓰시면 되는 거지. 이게 배점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 이게. 그래서 요게 점수 따기에는 좀 외웠던 사람들이라면 요 유사하게 쓰면 되는 거지 거의. 수업 때도 많이 했었던 거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친구 이거 썼어요? 안 썼어요? 우리 친구 썼어요? 썼어요? 아무도 안 썼어요? 명의신탁 혜택도 많이 얘기해. 우리 친구 썼어요? 비슷하게 썼어요? 썼죠? 우리 친구는요? 여러분들은 네, 이게 동차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서는데 한 번 보고 다시 볼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세 번 보려면 어떻게 해요? 세 번도 볼 수 있거든요. 많이 해야 돼요. 네 번도 동차하는 친구가 볼 수 있거든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엄청 몇 번 했어요? 몇 번 봤어요? 한 세 번 봤어요? 세 번 정도? 저 친구는 옛날 공부할 때 몇 번 봤어요? 세 번. 세 번은 봐야 돼. 세 번은. 그죠? 세 번이 수업할 때 본 거 포함하면 안 돼요. 수업할 때 본 거 빼고 세 번은 봐야지. 우리 친구 포함해요? 제외요? 우리 친구는요? 세 번 정도? 어쨌든 세 번은 최소 보고 가요. 세 번은. 근데 시간이 없다 이러면 안 돼. 시간은 만드는 거. 제 생각에 무조건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운동을 제가 필라테스 안 할 때는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그랬지만 지금은 이걸 최우선으로 두니까 무조건 필라테스 가거든요. 이게 시간 만들어서 하시면 돼. 두 번째, 명의신탁, 명의계에서 혜택 증여 의제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물리 해석에 따르면 증여가 됐기 때문에 다시 부과하는 건 부당한 거지. 그리고 변형물에 대한 과세 거의 안 한다고 했었잖아. 이거는 지나치게 세부담을 늘리는 거라. 이게 명의신탁 증여 의제 자체를 되게 불합리한 규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했으니까 1차는 어쩔 수 없다. 근데 2차는 설령 정과 을, 병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1차 징여죄를 부정하고 다시 징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물리해석이 어긋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핵심 중에 하나가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 혹은 물리해석이 어긋난다 이런 표현을 하셨으면 높은 점수 받는 겁니다. 그 이유를 쓰는데, 그래서 형식상 명의신탁 징여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복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과도한 과세다.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두면 되죠. 요거는 이제 완전 포괄주의 과세 조항과 관련된 거지. 그래서 우리 개별세법 조항에는 외삼촌 2대 주주였잖아요. 2대 주주.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부여받은 전환사채 등을 전환할 때에 한하여 징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최대 주주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추후 특수관계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개별세법 이제 개별조항의 징여세 과세 규정으로는 과세할 수 없지만 우리 과세관청은 완전포괄주의 과세조항으로 과세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냐? 안 된다는 거죠. 명백히 개별조항에 과세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면 그건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과세 한계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판례세법에 있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과세 요건이 있죠. 그래서 인수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된다. 앞에 여기 최대 주주가 아니다 뭐 이런 말 다 있단 말이야. 지금 2대 주주다 이런 말들. 완전포괄주의 과세 여부. 그래서 상속징여세법상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조항만으로 징여세를 과세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개별 조항이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의 징여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완전포괄주의 조항에 의한 과세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세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2부 가겠습니다. 2부. 자, 2부가 이렇게 돼 있죠. 부가세 35, 지방세 25, 개소세 20, 주특 20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점수가 나와야 돼. 여기서. 그래서 안 나오면 살쪄 넣기 힘듭니다. 여기서 1번 쭉 내용 깔고 가는 거죠. 공사했고 10년 안에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대손세 공제 특례 적용 요건. 이게 조문 제목이죠. 우리 교재도 이렇게 딱 써져 있잖아. 적용 요건. 하다못해 파이널만 해도 딱 적용 요건에서 세 가지가 딱 뭉탱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그렇죠? 거기에 굳이 하나 더 추가한다면 추가해도 안 되고 안 돼도 되는데 부가세 매출채권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부가세가 포함된 채권. 그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나머지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다른 거 쓰시는 분들 많은 겁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거 뭐 이런 거 쓰는 거야. 이런 거. 그렇죠? 세무회계에서 배우는 거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그게 왜 여기서 쓰고 있습니까? 1,000원 뭐 이런 것들 헐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 썼지 지금. 이게 공부를 3번 이상 해야 돼. 그런 친구들이 지금 많아요.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맞죠? 얘기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지금. 이 세 가지를 쓰셔야 돼. 세 가지. 1번을 안 써줘야 2, 3, 4를 꼭 써야 되는 거야. 2, 3, 4. 1번은 부가세 등이 포함된 채권이 대손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크게 없지만 뒤에 굳이 쓴다면 얘가 부가세 신고에 포함된 채권이야지. 그래서 부가세를 이미 냈던 채권이어야 되는 거지. 대손 사유를 잘 써야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소득세법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계획 인가 결정으로 채무가 출자 전환되는 경우. 이게 구분된다는 걸 위 앞에서 딱 나라비를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다 대고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하나하나를 쓰고 있으면 좀 피곤한 거야. 지금 차용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거지. 우리 친구는 뭐 그거 쓴 거야? 부도 발생 6개월? 저당권? 뭐 쓴 거야? 소득세, 법인세 적으면 됐지. 6개월을 왜 적어 왜?
자 답답하네요. 6개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공제 기한이 있죠. 그래서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대손이 확정돼야 된다. 마지막 요건이 뭐예요? 대손세액 공제 서류 제출해야 된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빙 서류 요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4, 3, 3 정도 있다고 봅니다. 셀프 채점하실 수 있게끔 지금 꽈락으로 지금 걱정으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 근데 교수님이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달라. 교수님이 100점이 어디 있니? 100점이 최고 점수는 80점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요거 3, 2, 2 그러면 8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채점표에다가 전체적으로 조화로움 뭐 이런 거 써놓는 거지. 조화는 없어. 조화로움 뭐 이런 거 써놓으면 이제 좀 그런 거지. 그래서 긍정설 부정설 긍정적으로 채점하시면은 개당 3점 그 플러스 1점 해서 하면 돼. 부정적으로는 개당 2점 이렇게 생각하고 썼는지 보시면 돼. 자기 채점이 될 거야. 긍정 부정으로 부정으로 해도 합격하면 이거는 나오는 거야. 물음 2번 대손색 적용 방법. 이게 대응 조정이 되는 거잖아. 대응 조정. 그래서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회수 불가하게 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핵심 키워드는 납부세액 이런 거 안 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거가 들어와야 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세액 막 이런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 우리 친구 표정이 납부세액이구만 지금. 매출세액에서 공제인데 이거 수업 때 얼마나 강조해. 매출세액에서 이게 핵심이야 이거. 그렇죠? 납부세액으로 썼어? 기억이 안 나? 헷갈려가지고 아예 빼놓고 썼다. 그럼 뭘 썼어? 뭘 쓴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매출세액입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데 이게 보면은 적용 방법이라고 돼 있으니까 확정신고 시에 이미 돼 있어. 그러니까 확정신고 꼭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더 짧게 써도 돼. 핵심은 뭐냐면 부가가치세액,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여기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데 이쪽이 밸런스가 더 많아. 셀프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이게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보통은 안 하니까. 그래서 만약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차감할 매입세액을 경정해야 된다. 그렇죠? 요게 들어와야 된다. 요게 가산세액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여기는 꼭 들어와야 돼. 요거를 썼는지 안 썼는지에 따라서 1점, 2점 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앞에가 2, 뒤에가 3이라고 생각하고 점수 채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 내가 채점한다면 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주지 않았을까. 이런 거 또 안 쓰고 오는 애들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썼어요? 썼어요? 미안해요. 어쨌든 그래서 긍정, 부정 5점 중에 저거 2, 3으로 생각하고 다 썼으면 1, 1 이 정도. 이게 100점 잘 안 줘. 그러니까 부정으로 보면 1, 1이야. 1, 1 점수. 그렇지? 긍정으로 보면 이거 매출세액, 매입세액 다 썼으면 2점, 2점.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안 쓰고 납부세액 쓰면은 그거 힘든 거야. 힘든 거야. 별로 안 나와 이거. 반드시 매출세액 차감, 매입세액 차감 요거 써야 돼. 요거. 그리고 여기서 점수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 근데 안 그러면 뭐 2, 1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저 이거 5점이에요 이렇게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교수님이 지금 뭐 꽈락이 너무 많아. 뒤에 뭐 옆에 채점하는 애들 보니까 뭐 지방서 선생님 이미 퇴근하셨어. 이미 갔어. 마지막 날인데 오질 않아. 너무 빨리 끝나. 이거 당연히 뭐 빨리 끝나야지. 너무 빨리 끝나. 이미 끝났어. 사람을 채점하는데 나는 지금 바틀렉이 걸려 죽겠는데 저기는 이미 끝나고 집에 갔어. 그러면 이거 꽈락이구나. 그럼 무슨 해가지고 좀 높여주면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채점할 가능성이 높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손세액 변제대에서 그러니까 매출세액의 가산, 매입세액의 가산인 거지. 그래서 매출세액에 더한다. 어떻게 하는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한국에 대해서 써주고
이론 쓰면 되는 거죠. 변제하면 변제한 대손금액에 대해서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더한다.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 이것도 다 쓰시는 게 좋아. 그리고 매입세액에 더한다. 사례 2는 간이과세 등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진짜 거의 저 정도 거의 완벽하게 썼다. 다 썼다라고 하면은 한 4점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저 중에서 내가 뭐 매입세액 뭐 이렇게 정확히 구분하고 납부세액으로 다 우겨놓거나 환급세 잘 모르니까 납부세액을 더한다 뭐 환급세액에서 뭐 이렇게 하면 좀 나을까? 하나도 도움 안 돼. 하나도. 매출세액 매입세액으로 가셔야 돼. 이해하시겠지? 뭐 그러면 1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방향만 크게 맞춘 거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있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점수를 곱하기 3 이거 다 3개 다 쓰고 요거 쓰고 이거 쓰면은 부가세 잘하면은 뭐 한 8, 9점 8점 나오고 여기서 잘 쓰면 4점 나오고 아니면 3점 나오고 여기서 좀 3점 나오고 긍정적으로 가면 지금 벌써 11점 14점 온 거 아니야. 14점. 여기서 25만 맞으면 나머지에서 어떻게든 꾸겨 넣으면 꽈락 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납부세액 쓰고 저당권 6개월 나고 하면은 벌써 여기서 15점 막 이렇게밖에 못 맞으면은 뒤에가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여기는 지금 2번은 지금 나가리 난 거가 지금 우리가 많단 말이야. 간이가세제도의 입법 취지, 요건, 납부 의무 면제. 자, 입법 취지. 소규모 영세 이런 말 들어가야지. 납세 편의. 납세 협력 비용. 요 납세 편의나 협력 비용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10점짜리지. 10점짜리. 여기서 일단 한 2점 때리고 갈 거라고. 그래서 입법 취지에서 소규모 영세 하나, 납세 편의나 납세 행정비 여기서 하나씩 해서 2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야. 다 썼어? 여기? 소규모나 영세 뭐 둘 중에 하나. 영세사업 여기 써서 납세 편의나 행정비용? 뭐지? 기장 의무를 덜어준다. 그것도 다 같은 말이야. 뭐 그런 거 쓰면 되는 거지. 간이가세자 요건 있지. 요건 잘 쓰기가 힘들어. 물음 잘 봐. 요건 간이가세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지. 이게 물음 좀 정교하지. 제도의 입법 취지 이렇게 끄는 거야. 간이가세자 제도의 입법 취지. 간이가세자 요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요건을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거든.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그래서 계속사업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부동산 임대 과세 이윤경수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고 휴업 등이 있는 경우에는 12개월 환산한다. 직전 연도 전체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신규 사업자는 예상되면 신청할 수 있지만 간이가세자 배제업종이면 불가능하고 이게 거의 모든 걸 다 담은 답안 정도 되는 거야. 이 중에서 몇 개 뺐는지 생각하면 돼. 내 생각에는 이게 한 5점 정도 된다고. 여기 5점 정도. 몇 개 썼는지 생각해보면 아마 선생님 저 다 썼어요. 이거 하나 쓴 거지. 1억 400만 원. 직전 없지. 그럼 의미 나가리 된 거야. 직전은 썼어? 직전 연도 이렇게 썼어요? 1억. 이 뒤에 썼어요? 안 썼죠. 신규랑 이걸로 나눴어요? 신규 사업자 자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거 했어요? 그래요? 오, 잘했네. 이 배제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썼어요? 그냥 신규 사업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눴어요 이거? 않고 여러분 야마를 이렇게 제목을 많이 달아주는 게 좋아요. 채점하기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규 사업자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넘버링을 좀 하시고 하는 게 배점에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친구는 신규 계속 어떻게 했어요? 그래고 그래도 좋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합격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납부 면제 해당 과세기간 4,800만 원. 그냥 막 4,8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점수 안 나요. 해당 과세기간 이런 것 좀 써줘야지. 해당. 그렇죠? 미만인 경우 납부 면제한다. 그래서 이게 납세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게 물음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납부무 면제 그냥 대에 설명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제 자를 요건 뭐 이런 거 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납부무 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버퍼를 두고 쓸 수 있는 거 최대한 쓰셔야 되는 거야. 면제 요건 이렇게 했으면 요 4,800만 원만 쓰면 되는데 왜 그런지 뭐 이런 것들 뒤에 써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점 중에 지금 요 내용을 싹 다 담았으면 한 8, 9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10점만 안 준다니까. 조화로움 이런 거 1, 2점으로 빼놨기 때문에 안 돼. 우린 조화롭지 않아. 어떤 누구도 아무리 잘 써도 조화롭지 않아. 본인 이외에는 조화롭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요거 있잖아. 요거에서 어느 정도 하면 내 생각에는 거의 비슷하게 담았으면 7, 8점일 거고, 여기서 한 개씩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까면 돼요. 그러면 5점 막 이렇게 나오면 막 그래도 19점 여기 밑에 나올 수 있는 20점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간이가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이거는 세 가지를 딱 찾아서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사업장, 인 기준이죠. 인, 사람. 두 번째는 배제 업종을 영위하거나. 그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세 개 잘 몰라서 광업을 하는 자, 제조업을 하는 자, 도매하는 자, 이렇게 세 개를 썼다 하더라고. 점수 줄까요? 아,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 좀, 그래서, 아니, 그러지, 그러면. 세 개 이러지? 제조업, 이러지? 이렇게 세 개라고 주장하지. 어쨌든 간에. 좀 그래. 이거는 좀 어렵지 않냐. 이게 법에 보면, 나머지 뒤에가 시행령이고 법이거든. 그래서 간이가세자 사업자 등록 신청하더라도 배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이미 사업자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에 1억 40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되죠. 세 가지, 법에 딱 있는 건 세 개야. 이렇게. 자, 문제 2. 여러분들. 저도 소홀했습니다. 매우 소홀했고, 그거 힘듭니다, 이거. 이것까지는 물어봤으면 했지. 부가제척 기간이 경과인데 취득세 내니? 등록 면허세 내니? 이랬으면은 하지, 이랬으면. 근데, 임마는, 등록 면허세 내는 걸 일단은 시작해. 그래! 등록 면허세 내는 거야. 나는 여기서 이제 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했는데, 물을 모르니까 등록 면허세를 내래! 과세 표준을 정하는 방법, 유리하네. 을 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래. 내가 아는 건 등록 당시에 가액밖에 없는데 이게 힘든 거야. 힘든 게. 그래서 일단은 쓰려면 납세 의무가 있다. 부가제척 기한 경과한 경우에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과표는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 취득세 내는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등록 당시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어떻게 썼냐면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예외로 이렇게 이처럼 취득세 부가제척 기간이 지난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는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옛날 금액하고 지금 등록 당시 가액 중에 높은 금액으로 하는 거야.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세 과표 쫓아가라는 거고. 그래서 무상 취득하면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또 보는 규정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시가 인정액은 부동산이고 요거는 시가표준액이잖아. 취득세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빡센 거야. 빡센 거. 왜 부동산으로 안 냈을까라는 고민은 좀 있어. 왜 굳이? 부가제척 기간이 만료된 건설기계를 무상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표는 결론하면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 전개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양반은 무려 13점이나 여기다 배점을 한 거지. 그죠? 그래서 나는 등록 당시 가액 말고는 쓸 게 없는데요. 자, 그래도 1점은 줄 거라고 봅니다. 등록 당시 가액. 너무 점수가 안 나오면 여기서 막 3점씩 등록 당시 가액이라도 썼으면 3점도 줄 수 있고.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뭐라도 써야 됩니다. 우리 친구 못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썼단 얘기죠. 못 쓴 게 아니라 뭐라도 쓰고 오던지 여자친구 이름이라도 쓰고 오던지 뭐라도 썼어야지. 뭐라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 이름 쓰는 건 위험하죠. 사람 이름 쓰는 건 위험한데 어쨌든 뭐라도 썼어요? 시가표준에 그것도 있잖아. 여기에 있는 단어 아니야. 뭐라도 써야지. 뭐라도 썼어요? 등록 당시 가액 정도 썼습니까? 등록 당시 가액이란 말은 아예 안 쓰고 무상취득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채점하세요. 뭐라도 썼으면 1점 주세요. 1점. 2점. 날라갔어요. 날라갔어요. 긍정, 부정. 그러면 보수적으로 채점에 1점 뭐라도 썼으면, 안 썼으면 빵점이야. 빵점. 뭐라도 쓰라고 했잖아. 긍정적으로 보면 한 3점. 등록 당시 가액만 있어도. 자, 그 다음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일단 세율을, 건설기계 등록세율을 내가 가르쳐 드린 적도 없어. 미안해. 국어가 나올 거라고는 진짜 아니 그러려면 밑에 선박부터 해서 무지 많아. 그거 다 외워야 돼. 그거 어떻게 내. 세율 적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가 최저한세가 있어. 최저한세. 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정액. 왜냐면 이게 행정비용이니까 최소 10,000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최소 비용도 부동산이냐 건설기계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 그래서 여기 세율 적용 방법은 정액세율, 최저 정액세율이 있고 그게 10,000원이야. 이쪽에선 다 달라. 60,000원짜리도 있고 다 달라.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를. 그죠? 물음 3번. 이건 대법원 판례에 있는 거야. 등록하기 전까지의 날짜가 뭐냐. 예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이게 시행령이 바뀌었거든. 등록하기 전이라는 게 앞뒤가, 나는 먼저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하면 된다면서요. 등록을 해주세요. 신고를 했다. 등록하기 전까지만 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이게 접수 기준이냐. 등록이라는 게 왜냐면 접수하고 나서 며칠 있다 등록증이 나온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해. 진행해. 근데 그 사이에 낼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진행을 해줬는데 안 낸 놈의 새끼가 있었던 거야. 그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데 등록하기 전까지니까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슈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법을 이제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내면서 여기까지만 등록하기 전 이거 좀 배점이 너무 작은데 4점 치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이거 시행령에 있는 뒷단까지 넣은 거지. 그래서 무채재산권까지 넣은 거야. 특허권 등은 수수료 납부 기한까지, 등록료, 얘는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시행령이 딱 있어. 이거 참 힘들지. 이거는. 이것도 아무것도 안 적으셨으면 빵점. 뭐라도 적어도 이거는 1점도 맞기 힘들어. 이거는 거의 빵점 줄 거예요. 정확하게 안 적으면 거의 빵점 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나가리 났고, 이거는 누가 맞출 수 있을까? 4개 있죠. 4개 중에 하나라도 쓰셨으면. 근데 요거는 좀 썼죠, 여러분들. 영수증 요거 안 썼어요? 요걸 썼어요? 계약서? 계약서 어디 있어요? 분이 아까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1점. 아니요, 계약서 없습니다. 등록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야. 계약서 있을 수 있네. 계약서에 등록 가액. 맞아. 등록 가액을 계약서 1점 드리겠습니다. 1점.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수적으로 시작하면 1에서 2점. 그럼 결국 여기서 25점이고 뒤에 이제 개소세에서 좀 나와야지. 개소세. 달력세율의 승용자동차 한도 100만원 규정 위배했다 이거지. 이거 자체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아는데 그걸 얼마나 빠방하게 늘려서 쓸 수 있느냐, 이 능력인 거지. 왜? 배점이 몇 점이야? 12점이야.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래. 근거와 함께 서술하래. 논리적 오류가. 너 틀렸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러해서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처음부터 계산까지 술술 나오면 되는 거지.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영업사원 의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갑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이 말의 어떤 느낌? 알려준다. 너 무식한 너를 처음부터 알려준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배점도 무지 높아. 그래서 알려주는 거지. 첫 번째, 물품 가격 5%다. 그래서 원래 1억 5천 줬잖아. 750만원 내야 된다. 근데 탄력세율은 3.5%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525만원이다. 둘의 차이가 225만원이다. 근데 그거 다 못 공제해준다. 왜냐하면 한도는 한 대당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고가 차량에 대한 과도한 감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왜요? 막 그랬더니 법이 그래 라기보다는 법이 고가 차량은 모닝 타는 애랑 같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감면 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면 가능한 것으로 잘못 판단했으니까 한도 내에서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숫자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야. 숫자들이. 그냥 100만 원 넘는다. 안 된다. 그래서 쓸 말을 보니까 한 4줄, 3줄 이래. 그러면 12점 중에 그래도 내 생각에 4점, 5점 줄 것 같아요. 그 말만 있어도 꽈락은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다 금액을 썼으면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썼습니까? 100만 원 한도? 어, 그래요. 그 정도. 그래도 한 4, 5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원 이거조차 안 한 친구들은 자동차 영업사원의 오류, 뭐, 근데 영업사원이 다 그렇죠. 뭐, 이렇게 쓰고 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나가리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힘들어. 여기서는 그래도 4, 5점을 맞아야지. 여기서 부족한 점수 지금 여기서 지금 나가리 나는 점수를 좀 메꾸고 가는 거야. 요거는. 방법이 없어. 여기서 점수를 12점 중에 얼마를 맞냐가 제일 중요해. 지금 목적은 꽈락이야, 꽈락. 이거 넘으면 합격이야. 내 생각은 그래. 앞에 여기 지방세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75점 만점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 75점 만점에서 40점을 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꽈락 넘으면 되는 거야, 이거. 이런 애가 한두 애가 아니야. 옛날에도 보면 옛날에도 세투에서 그냥 1.2점으로 시작하는 과목들이 많았다. 조특에 막 그런 적도 한두 번도 아니고. 물음 2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여기서 최대한 침착했어야 돼. 잠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있어. 또 대상. 물품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침착. 잠정 물품 우리 선생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대통령령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없는 걸 어떻게 적어? 야, 문제잖아. 문제 뭐라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브레인스토밍, 옛날에 이거 전자 TV 벽걸이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되면서 조금씩 해서 그거를 이런 유형을 갖다 꽂을 생각을 해야지. 기술 선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탄력세율 우리 석유 같은 거나 승용자동차 내구재 이런 얘기 하셨는데 경기를 좀 살리고 유가 보존해주고 코로나 때 뭐 낮추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를 최대한 쥐어짜서 말을 만들어야지. 법문에 있는 거 그대로인데. 그렇지? 국민경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세 가지 중에 동그라미 하나만 써도 돼. 하나만.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뭐 이렇게 있는 거지. 잠정세율 기술 개발 선도하는 제품. 두 번째, 환경 친화적인 물품. 환경 친화적인 물품. 그래서 전기차 좀 해달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 잠정세율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전기차 환경 친화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우리도 발전시키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개소세에는 규정이 없고 여러분들 조특법에 하이브리드나 환경 친화적인 거 감면해주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문제 4. 창업 중소기업 가면 내가 그 수업에 진짜 나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나도 몰랐지. 이런 식으로. 그래도 여기에 요걸 들고 갔잖아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 그렇지? 그리고 매출 등이 쭉 나와 있고 창업 중소기업 가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왜? 블라블라. 첫 번째가 적용 요건, 감면 기간, 감면 비율, 감면 한도. 4점이죠. 제 생각에 이거 하나씩 아무거라도 써도 다 1점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게 서로 만약에 나는 그냥 상상을 하면은 이게 처음에 얘를 한 8점 했다가 뒤에를 조정한 것 같아. 왜냐면 8점이면 채점 기준이 너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했어요. 감면 요건이 적용 요건에 있어서 어디까지냐. 감면 기간도 뭐 어떤 사람은 다 적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5년만 적으면 되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뭐라도 적으면 하나씩 주자. 그리고 밑에를 좀 올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나중에 소송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적용 요건 아무거나 써도 돼. 아무거나 이 중에서 저는 1점씩 다 주고 1111이야. 감면 기한 요거 쓰면 돼. 최초 소득 발생 연도 및 그 다음 사업 개시년부터 4년. 요거 썼을 거 아니에요. 그치? 요 썼지. 요 1.1점 여기서 4점 받아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4점 받아간다. 4점.
그러면 이제 꽈락에서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한 5점에서 10점 맞았으면 봐봐 요 거의 왔잖아. 여기서 4점 맞으면 통과 이렇게 된 거야. 통과. 근데 여기서 막 매출색 매입세가 없어, 납부세만 써,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어, 공제 요건하는데 6개월 써, 뭐 이러면은 이 많이 내려와 있잖아. 여기서 이제 힘든 상태에서 여기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여기는 여기서도 100만 원 4줄, 3줄, 몇 줄 썼어요? 3줄? 그러면 이제 5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5점. 잠정세율 다 썼어요? 탄력세율? 탄력세율만 그래도 그래서 5점, 6점은 받아요. 그럼 일단 여기서 30점 밑으로 저공비한 상태에서 여기서 10점 펌핑을 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지. 그래도 요거 감면 비율 100% 50% 뭐야? 한도 5억은 썼겠지. 한도 5억은.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한도 5억 썼습니까? 1억 썼습니까? 특별세 감면인 줄 알고 1억 쓴 친구들도 많더구만. 거기 적혀있어? 5억 1억? 다만 문제지에 있을 거 아니야. 문제지에. 바빠가지고 못 썼어요? 느낌은 1억에 5억이 썼어요. 솔직히 5를 어디에다 썼는지 모르겠다. 5를 답답하네요. 어쨌든 간에 5억 원 이내. 내내 아니에요. 내내요.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이게 어려웠지. 이게 국어적으로 보면 창업 중소기업 등 세 감면에 대한 감면 배제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배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 창업이 아니다 이러면 감면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딱 명확히 꼬집었지. 128조의 제4항을 근거로 물음에 답할 거. 좀 심한 거지. 심한 거. 우리 근데 수업 때 그거는 내가 엄청 얘기했잖아. 사업용 계좌 안 트면 작살나요. 무조건 안 돼. 이게 사례가 많아요. 이 얘기는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썼지.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거 현금 영수증 있잖아. 그거 2개야. 그래서 보면 1안으로 쓴 친구들이 있을 거야. 원래 왜냐면 120 이게 보면은 128조에는 3개가 있어. 이렇게. 근데 4항에도 3개가 있어. 요 3개. 그래서 국어적으로 아무리 봐도 앞에 3가지 이상 설명하고까지 끊고 요 가로 안에가 이 뒤만 서술하는 단어라고 보긴 좀 어려워. 이게 전체를 가지고 가로를 쳤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4항에 3가지를 쓰라고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요 3가지가 되는 거지. 요 3가지.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사업용 계좌 쓰고 현금 영수증 위에 있는 거 갖다 쓴 친구들은 몇 명 있더라고. 꽤 있더라고. 뒤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발급 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안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거부. 발급 거부. 적법한지는 여기 감면 대사에서 제한된다. 요 조문에 따라 사항에 따라 여기 있는 거 그냥 갖다 쓰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종민이 그런 거 참 잘하던데. 거짓말 잘하는 애들이 그런 거 잘하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이거 인기응변을 저거 막 갖다 쓰는 거 이런 걸 하셨으면 좋았지.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적으로 가입 안 했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 배제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감면해 주려면 모든 정부 정책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내 모의고사 때 낸다고 하고서는 책에다도 다 적어놓고서는 했는데 마지막에 안 냈더라고. 그래서 너무 아까워. 어쨌든 현금 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 특례에서 조문 제목이야. 앞에는 2개로 나뉘. 우리 세법학 3에 보면 이것도 양가로 1, 양가로 2에서 이렇게 2개로 나눴대. 얘네 과세 특례, 가맹점 과세 특례를 각각 설명해라. 그러니까 요건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과세 특례만 설명하라고 읽혀요. 그럼 요쪽엔 결제 건수당 12원.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환급세액에 가산해 주는 거야. 이게 간이가세에서 환급 제한하고 다른 거야. 그냥 진짜 돈 주는 거야. 10원씩 너 먹어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 가맹점에 대한 과세. 가맹점 이게 짤짤이 이게 돈 얼마 되도 않는 거 맨날 받고 수수료 내기 귀찮아도 5,000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 벤 방식이라고 하는데 전화망 방식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건당 그래도 20원 줄게 라고 하는 거지. 수수료 빠지게 해줄게 라고 공제해 줄 수 있다. 근데 단순한 건데 배점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금액까지 요구할지 아니면 금액을 2점씩 주고 나머지를 지금 소득세랑 부가세 이렇게 나눠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춰도 2 이런 식으로 배점을 정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금액은 요거는 동차생 좀 하기 힘들지. 12원, 20원. 이럴 때는 둘 다 하나 생각 12원, 20원. 둘 다 20원 써도 되잖아. 원 아예 안 썼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돈이 얼마인지. 너무 그지 같은 돈이라 그래요? 너무 작은 돈이라서. 어쨌든 요거는 썼어요? 부가세랑 소득세? 둘 다 부가세 썼어요? 그건 전략이죠. 그래도 그럼 2점 정도 봅니다. 2점 정도 뭐라도 썼으면 됩니다. 올해 세법학 2부가락 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좀 부족한 거 많이 느끼고 죄송하게도 생각하고 그럽니다. 이게 등록면허세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대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배웠다 하더라도 조특은 진짜 다 가르쳐 드렸지만 어떻게 맞춥니까? 어떻게 그거를. 그냥 결국은 여러분들 늘 똑같지만 다 해야 돼요. 다. 에브리띵 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올해 안 되고 여기 동차분들 많이 와주셨는데 안 돼도 내년에 잘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고생하셨고 시험 보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